제가 백악관에서 직접 목격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긴급 속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워싱턴 정가와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주변국들이 벌이고 있는 은밀한 견제 작전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결렬된 진짜 이유가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에 충격파가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전직 고위 관리는 회담 이틀 전 중국이 미국에 보낸 긴급 메시지의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핵심 이익에 반한다는 노골적인 압박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역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성급한 통일 논의를 중단하라고 압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국가가 한반도 분단 상태 유지를 공식적으로 선호한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한 고위 관리는 비공개 회의에서 한반도 분단이 중국에게 최선이라고 노골적으로 발언했다고 전해집니다. 과연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한반도의 평화통일 가능성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이들의 견제 작전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감동열차TV의 나레이터인 저 서진이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저의 원동력이 됩니다. 현재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타운 대학 외교정책연구소의 마이클 그린입니다. 저는 과거 미국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지난 20여 년간 동아시아 외교 정책의 최전선에서 일해왔습니다. 저는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전 과정을 백악관에서 지켜봤습니다. 당시 저는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으로서 회담 준비 과정에 직접 참여했죠. 그때 목격한 일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회담 이틀 전인 2월 26일 오후 백악관 상황실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긴급 메시지를 전달해온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핵심 이익에 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북미 양국이 성급하게 통일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통일 한국이 중국의 동북 삼성에 미칠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깊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이 제시한 우려사항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첫째, 통일 한국의 경제력이 중국 동북 지역을 압도할 가능성. 둘째, 미군이 중국 국경 근처까지 전진 배치될 위험성. 셋째, 한국의 선진 기술이 북한 지역으로 확산되어 중국의 기술적 우위를 위협할 가능성 등이었습니다. 이런 우려들은 중국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성급한 통일 논의가 동아시아 안정을 해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은 특히 한반도 통일이 일본의 안보 환경에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통일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작성한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 한국의 인구는 8천만 명으로 일본의 인구 1억 2천만 명에 근접하지만 젊은 인구 비율과 기술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일본을 앞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남한의 첨단 기술이 결합되면 일본의 경제적 지위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런 주변국들의 압박을 어떻게 처리할지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회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일부는 동맹국들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날 밤 북한에 대한 요구 조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주변국들의 압박이 실제로 미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회담 당일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핵시설 폐기를 요구하며 회담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국들의 압박이 회담 결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 통일 가능성에 대해 보인 극도의 불안감은 미국의 입장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중국과 일본 관리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보인 반응은 일관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동북 삼성에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하고 있었고, 일본은 통일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는 지역 강국으로 부상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주변국들의 견제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12월, 저는 베이징에서 열린 육자회담 실무진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던 다자간 협의를 재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회의 첫날 저녁, 중국 외교부 아시아사 국장이 참석자들에게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 분단 상태 유지가 중국에게 최선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지지한다고 발표해온 중국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중국 측은 왜 이런 입장을 갖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위협이었습니다. 중국은 통일 한국의 GDP가 10년 내에 독일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인구 8천만 명의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이 결합되면 중국의 경제적 우위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특히 북한 지역에 매장된 희토류는 전 세계 수요의 30년분에 해당한다고 중국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중국은 통일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할 경우 미군 기지가 중국 국경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전진 배치될 가능성을 깊이 우려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통일 한국이 대만 문제에서 미국을 지지할 가능성도 중국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동북 삼성에 대한 영향이었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인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총 인구는 약 1억 명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중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중국은 통일 한국의 경제력이 이 지역을 압도하게 되면 동북 삼성 주민들이 한국으로 대거 이주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조선족들이 이미 한국으로 많이 이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이 되면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회의 이틀째에는 더욱 구체적인 견제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확대하여 북한이 한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협력하여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반도 통일을 견제하기 위한 중러 협력체제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중국이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시나리오 분석을 완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은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 군사력, 국제적 영향력 등을 세밀하게 계산하고 있었고 각각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마련해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로 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2021년 여름, 저는 도쿄에서 열린 비공개 안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일본 방위성 주체로 열린 것으로 동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회의 내용의 대부분은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영향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간부들의 표정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통일 한국이 생기면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삼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방위성이 작성한 통일 한국 시뮬레이션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 한국의 잠재적 경제력은 일본을 크게 앞설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GDP는 약 4조 달러이지만 통일 한국은 15년 내에 3조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의 고령화 문제였습니다. 일본의 고령화율이 30%를 넘어서는 동안 통일 한국은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술 경쟁에서의 패배였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반도체, 자동차 로봇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통일 한국이 북한의 풍부한 희토류와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게 되면 일본이 기술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특히 북한 지역의 희토류 매장량은 일본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희토류 공급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일본 외무성 고위관리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통일되면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2등 국가로 밀려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진정한 위기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미국 다음 가는 경제 대국이자 기술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왔는데 통일 한국의 등장으로 그 지위가 크게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대응 전략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첫째,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경제 지원을 통해 북한이 한국보다는 일본에 의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둘째,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통일 한국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셋째,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일본이 한반도 분단 상태를 영구히 고착화시키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지지한다고 말해온 일본의 진짜 속내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보다는 현재의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2년 봄,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2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러시아였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한국 통일을 지지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통일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 러시아의 계산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견제할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했고 통일 한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경제적 이익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의 막대한 천연자원을 통일 한국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부산까지 연결하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직접 연결하면 러시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둘째, 지정학적 균형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통일 한국이라는 새로운 경제 대국이 등장하면 중국 견제를 위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특히 통일 한국이 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북극 개발에서의 협력 가능성이었습니다.
러시아 관리는 북극 항로가 완전히 개방되면 아시아 유럽 간 물류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로의 태평양 측 허브가 바로 통일 한국의 부산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이 시나리오를 확신하고 있었고 통일 한국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거대한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소장과의 대화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이 한국 통일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한러 동맹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통일 한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 중국의 동북아시아 패권 전략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러시아가 이미 통일 한국을 확정된 미래로 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통일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통일 이후 최대 수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통일을 저지하려는 중국,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한반도 정책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국무부, CIA 등 각 부처의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미국 내부에서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측은 한반도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통일 한국이 중국 견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구 8천만 명의 통일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남는다면 이는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막는 강력한 방벽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통일 한국의 군사력이 현재 남한군보다 2배 이상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국무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반도 통일이 동맹국인 일본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통일 한국이 일본을 경제적으로 압도하게 되면 미일 동맹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또한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불안정도 큰 우려 사항이었습니다. CIA의 분석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CIA 동아시아 분석센터장은 통일 한국의 경제력이 10년 내에 독일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되면 연간 경제 성장률이 10년간 평균 8%를 넘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현재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2~3%에 머무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CIA가 북한 지역의 지하자원에 대해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북한의 히토류 매장량은 중국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품질이 훨씬 우수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고순도 히토류가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어 통일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흥미로운 논쟁은 통일 한국의 미래 외교 노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통일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다른 일부는 통일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통일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도 균형 외교를 펼칠 경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참석자들 모두가 한반도 통일을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실적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통일을 이론적 시나리오로만 다뤘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현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한반도 상황을 얼마나 진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겨울, 저는 브뤼셀에서 열린 EU 아시아 정책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주최한 이 포럼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 변화가
유럽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반도 통일이 주요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유럽의 시각은 아시아 주변국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EU 대외관계청 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한반도 통일을 유럽에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 한국이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등장하면 유럽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투자처와 수출 시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독일 경제부 차관은 더욱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한반도까지 연결되면 유럽과 아시아 간 물류 시간이 현재의 4분의 1로 단축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부산까지 현재 40일이 걸리는 해상 운송이 10일 이내로 줄어들면 유럽 제조업체들의 아시아 진출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프랑스 외무부 아시아 담당 국장과의 개별 면담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통일 한국이 새로운 중견국 외교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면서도 양쪽과 모두 협력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유럽이 추구하는 전략적 자율성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영국 외무부 동아시아 담당 장관과의 대화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통일 한국이 차지할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환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통일 한국이 이 협정에 참여하면 영국의 아시아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유럽 각국이 이미 통일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로테르담항과 부산항 간의 직항로 개설을 검토하고 있었고, 이탈리아는 북한 지역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통일 한국의 금융 허브 역할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통일 한국 지원 패키지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기술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통일 한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유럽의 이런 적극적인 자세는 아시아 주변국들의 견제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유럽은 한반도 통일을 위협이 아닌 기회로 보고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아시아 전략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지리적 거리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한반도 미래연구회가 주최한 것으로 세계 각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회의에서 발표된 여러 연구 결과들은 한반도 통일이 생각보다 빨리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발표한 북한 경제 분석 보고서가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국제 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를 기록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북한 체제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북한 내부의 변화 징후들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와 K-팝이 비밀리에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서 온 연구진은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통일 한국의 명목 GDP는 15년 내에 4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일본의 GDP를 넘어서는 수치였습니다. 특히 북한 지역의 급속한 발전이 이런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온 연구진의 발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통일 한국이 중국 동북 삼성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통일 후 5년 내에 동북 삼성의 젊은 인구 30%가 한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한반도 통일을 우려하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분석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연구소의 발표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들은 통일 한국의 군사력이 현재 한국군의 단순한 확대가 아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남한의 첨단 기술이 결합되면 통일 한국의 국방력은 동아시아에서 중국 다음 가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연구소에서는 북극 항로 개발과 관련된 흥미로운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어 2030년경에는 북극 항로가 1년 내내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핵심 거점이 바로 통일 한국의 부산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각국 전문가들이 모두 한반도 통일을 이론적 가능성이 아닌 준비해야 할 현실로 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통일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먼 미래의 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시기와 과정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격한 국제사회의 반응들을 종합해보면 한반도 통일은 단순한 한민족의 수건이 아닌 세계 질서를 바꿀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각국이 보이는 반응의 차이는 그들이 통일 한국을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 또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중국과 일본이 보이는 극도의 견제 의지는 통일 한국의 잠재력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중국은 통일 한국이 자신들의 동북아시아 패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구 8천만 명의 통일 한국이 첨단 기술력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면 중국의 경제적 우위가 크게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 지역의 희토류 매장량은 중국의 희토류 독점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일본의 위기감은 더욱 절실합니다. 현재도 한국과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통일 한국의 등장이 곧 자신들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가 일본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젊은 인구 구조와 풍부한 자원까지 갖춘 통일 한국과의 경쟁에서 일본이 승산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입니다. 반면 러시아와 유럽이 보이는 긍정적 반응은 통일 한국이 가져올 기회를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통일 한국을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시베리아 자원 개발을 위한 핵심 협력국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통일 한국을 새로운 거대 시장이자 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의 엇갈린 반응은 통일 한국이 미국에게도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통일 한국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너무 강력해진 통일 한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각국 정책 입안자들과 나눈 대화들을 종합해보면 한반도 통일은 이미 국제사회가 대비하고 있는 현실적 시나리오입니다. 과거처럼 먼 미래의 이론적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임박한 현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는 진정한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되면 연간 경제 성장률이 10년간 평균 8%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8천만 명의 거대한 단일 시장이 형성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북극 항로의 연결로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북한 지역의 풍부한 희토류는 글로벌 첨단 산업 공급망을 재편시킬 것이고 이는 곧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통일 한국은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중견국 외교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세계사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이토록 큰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